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는 초당 약 87만 달러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루로 계산하면 무려 7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0조 원이 넘는 외환이 오가고 있죠. 놀라운 건 이 막대한 거래의 절반 이상이 단 하나의 화폐, 바로 달러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1달러에 1,400원을 훌쩍 넘은 요즘, 해외여행은 한층 멀어졌고 수입 과일 가격도 끝없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전 세계는 이 달러라는 화폐에 따라 움직이고 왜 시장은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긴장하는 걸까요? 이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우리는 과거로 잠시 돌아가야 합니다. 달러가 오늘의 왕좌에 오르기까지 화폐의 주인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그 흐름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보유한 외환의 약 58%는 달러이며 국제 무역과 금융 대부분이 여전히 달러로 결제되고 있다는 점은 확실합니다. 한국 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석유를 수입할 때도, 중국 공장이 독일 기계를 주문할 때도, 그리고 브라질 농부가 일본에 커피를 팔 때도 마찬가지죠. 달러는 표준화된 결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죠.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미국과 직접 거래하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달러를 거쳐야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달러가 가장 안정적이고 어디서나 통하고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단순한 대답 뒤에는 치열한 권력 투쟁과 역사적 전환점들이 숨어 있습니다. 미국이 처음부터 금융의 제왕이었던 건 아닙니다. 달러 이전에도 세계가 서로 거래하기 위해 공통으로 사용하던 돈이 있었습니다. 말이 통하듯 무역에도 통역 역할을 하는 화폐가 필요했죠. 17세기에는 네덜란드의 길더가 세계를 움직였고 19세기에는 영국 파운드가 그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화폐 권력이 어떻게 이동했을까요? 그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달러가 지금의 자리에 올라선 것이 단순한 운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17세기 암스테르담, 그곳은 당시 세계 경제의 심장이 뛰던 도시였습니다. 네덜란드 상인들은 향신료, 비단, 도자기를 배에 싣고 동서양을 종횡무진하며 거대한 무역망을 구축했죠. 하지만 문제도 존재했습니다. 당시 유통되던 금화, 은화는 국가마다 심지어 같은 지역 내에서도 순도와 가치가 들쭉날쭉했기 때문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향신료 거래상인데 상대방이 건넨 은화의 진짜 가치를 알 수가 없다면 어떨까요? 매번 저울로 무게를 재고 성분을 검사하고 가격을 재협상해야 했습니다. 거래는 지체되고 의심은 쌓이고 분쟁은 끊이지 않았죠. 국제무역은 신뢰 없이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때 1609년 암스테르담 은행이 혁명을 일으킵니다. 일정 품질 이상의 금속 화폐만 받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정확히 장부에 기록했습니다. 이 단순한 시스템 하나로 길더는 값어치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돈이라는 신뢰를 얻게 되었죠. 상인들은 더 이상 동전의 진짜 가치를 의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안전하다는 확신이 퍼지자 길더를 쓰는 사람이 점점 늘어났고 사람이 늘어날수록 길더는 더 편리해지고 더 필요한 돈이 되었죠. 결국 이렇게 모두가 선택하니 나도 따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이 현상을 바로 네트워크 효과라고 합니다. 역사상 최초의 기축 통화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죠. 길더를 보유한 네덜란드는 무역으로 막대한 부를 쌓았고 한동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로 군림했습니다. 그러나 네덜란드가 전쟁과 재정 부담으로 점점 흔들리기 시작하자 상인들의 마음도 서서히 떠났습니다. 더 이상 길더가 예전만큼 믿음직스럽지 않게 되자 사람들은 새로운 기준, 더 안정적인 화폐를 찾아 움직이기 시작했죠. 바로 그때 영국에서 역사를 바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8세기 중반 영국에서 증기기관이 등장하자 공장들이 빠르게 세워지고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생산량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영국 군함은 세계 바다를 장악했고 런던은 모든 무역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물건이 들어왔고 그 대가로 나간 화폐가 바로 파운드였습니다. 파운드는 빠르게 길더를 밀어냈습니다. 영국 경제는 견고했고
런던 금융시장은 개방적이었으며 파운드의 가치는 놀라울 만큼 안정적이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은 외환 보유고로 파운드를 쌓았고 국제 계약서에는 파운드로 금액이 표기되었죠. 약 150년간 파운드는 세계 경제의 절대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가 시작되면서 모든 것이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유럽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공장은 잿더미가 되고 자본은 소진되고 영국 경제는 치명타를 입었죠. 반면 미국은 어땠을까요? 미국은 1차와 2차 세계대전 동안 직접 전쟁터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연합국인 유럽에 무기, 식량, 장비 등 전쟁 물자를 공급하며 경제가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금으로 결제받았기 때문에 미국의 금 보유량이 세계의 약 3분의 2까지 증가하게 되었죠. 1944년 7월 미국 뉴햄프셔주의 작은 휴양지 브레턴우즈, 바로 이곳에서 세계 경제의 향방을 바꿀 회담이 열립니다. 44개국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전쟁으로 무너진 경제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앞으로 어떤 화폐를 기준으로 삼을지 논의했죠. 그리고 한 가지 결정적인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달러를 국제 기축 통화로 삼고 각국 통화는 달러에 고정시키기로 한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미국이 한 약속이었습니다. 달러를 가져오면 언제든 금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금일 온스당 35달러라는 확실한 교환 비율까지 정해졌죠. 이 약속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달러는 금만큼이나 믿을 수 있는 화폐가 되었고 세계는 달러를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정 한 번으로 세계 금융 질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후 국제 거래의 공용 화폐는 달러가 되었고 각국 중앙은행은 앞다퉈 달러를 비축하기 시작했죠. 달러는 곧 금과 같은 가치로 인정받았고 금을 가진 나라가 부자였던 시대는 달러를 가진 나라가 부자인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미국은 달러를 발행하는 것만으로도 해외 자원을 사고 상품을 들여올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71년 세계 금융 질서를 뒤흔드는 발표가 터집니다. 당시 닉슨 대통령이 TV 앞에 서서 선언하죠. 앞으로 달러를 금과 교환하지 않겠다라고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아는 닉슨 쇼크입니다. 달러는 더 이상 금으로 바꿀 수 없다는 얘기였고 쉽게 말하면 치킨 교환권을 들고 와도 더 이상 치킨을 주지 않겠다는 얘기였죠. 이건 누가 봐도 약속을 깬 행동이었습니다. 세계가 들끓어도 이상하지 않을 순간이었죠.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상황이 이어집니다. 금태환이 끊겼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달러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사람이 달러로 거래하고 있었고 시스템 전체가 달러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었으며 다른 화폐로 갈아타기엔 비용과 위험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달러는 금태환이 중단된 이후에도 여전히 세계 화폐의 왕좌를 지켰습니다. 이게 바로 네트워크 효과의 무서운 힘입니다. 그렇다면 기축통화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여기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경제 규모입니다. 미국은 지금도 현재 전 세계 GDP의 약 25%를 차지합니다. 단순히 큰 나라가 아니라 세계 경제를 굴리는 핵심 동력이라는 말입니다. 중국이 빠르게 추격하고 있지만 기술력, 혁신, 시장 신뢰를 모두 감안하면 아직 미국을 뛰어넘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둘째는 금융시장의 개방성과 유동성입니다. 돈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사고 팔 수 있어야 기축통화로 기능할 수 있죠. 전 세계 외환 거래의 하루 거래액은 약 7조 달러 수준이고 이 중 전 세계 외환 거래의 약 85% 이상은 달러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외환 시장에서 돈이 10번 오갈 때 그중 8번에서 9번에는 달러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규모와 유동성, 투명성을 동시에 갖춘 시장은 미국이 거의 유일합니다. 셋째는 화폐 가치의 안정성입니다. 하루에도 10%씩 요동치는 돈을 기준으로 삼겠다고 나설 사람은 없겠죠. 달러는 단기 변동은 있어도 장기적으로 안정성이 높고 연준에 대한 신뢰가 이 가치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달러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여기에 네트워크 효과가 더해집니다. 모두가 달러를 쓰니까 나도 쓰게 되고, 내가 쓰니까 또 다른 사람도 쓰게 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결국 기축통화의 힘은 단순히 경제력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물론 경쟁자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중국의 위안화는 경제 규모는 크지만 자본 통제가 심하고 시장 개방성이 부족합니다. 유로화는 유럽연합 내 단일 재정 정책이 없어 위기 대응이 느리죠. 일본 엔화는 경제 규모의 한계가 명확합니다. 각자 나름의 약점을 안고 있어서 당장 달러를 위협할 수 있는 후보는 보이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역사가 증명하듯 영원한 1위는 없으니까요. 네덜란드도 영국도 결국 자리를 내줬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우리 세대가 경험할 세계 경제의 기준은 단 하나, 바로 달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율 뉴스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달러 가치가 오르면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기업들의 원자재 비용이 늘어나며 해외여행 경비도 치솟습니다. 반대로 달러가 약해지면 수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죠. 왜냐하면 달러가 약해지면 해외에서 받는 돈의 가치가 떨어져 같은 물건을 팔아도 기업이 버는 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달러는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세계 경제의 체온을 재는 온도계이자 어디로 움직일지 방향을 짚어주는 나침반 같은 존재입니다. 결론적으로 기축통화란 경제력, 신뢰, 그리고 네트워크 효과가 만들어낸 권력의 자리입니다. 달러는 이 세 가지를 모두 완벽하게 갖춘 유일한 화폐죠. 우리는 지금 달러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매일 아침 뉴스에서 쏟아지는 환율 이야기가 조금은 더 명확하게 들릴 겁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